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해오고 있어서 편치 않은 설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통보한 게 8일부터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역시 오늘도 첫 질문은 대체 언제 쏠지 이 부분부터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과거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사한다 하고 꼭 보면 한 2, 3일 내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8일부터니까 뭐 10일, 12일 그 정도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일부터 25일 사이에 북한이 좀 경축해야 될 만한 어떤 이벤트성 날짜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8일 날은 설명절이 있을 거고요. 12일 날은 2013년도 2월 12일 날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16일 날이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김정은의 아버지죠. 아직 생일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월 16일 이후에는 발사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상이겠죠.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기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 기상청의 발표를 보면 8일 날은 날씨가 안 좋다라고 그러고요. 9일 날 오전까지 뭐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10일, 11일 그때가 가장 교집합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막 그 날짜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료를 주입하면 이게 독성 때문에 동체를 부식시킬 수가 있어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 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이제 그게 액체 연료를 쓰는 거하고 고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액체 연료 같은 경우가 이제 주입을 하면은 그런 그 부식 현상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입하고 2, 3일 내에 그 발사를 해야 될 이런 걸로 이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체는 뭐 그런 게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북한이 뭐 고체 연료를 개발했다는 그런 징후는 아직 뭐 포착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액체 연료로서 이번에도 발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발사장을 전부 다 얼마 전서부터 계속 치앙마을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나 뭐 이제 그런 거와 관계없이 북한이 뭐 지금 봐가지고는 뭐 발사 안 되는 건 뭐 거의 틀림없고 해사기구나 뭐 국제전기기구나 거기다가 통보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발사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확실히 표명을 했고 또 이제 뭐 김정은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도 이 친구가 뭐 처음 이런 발사하는데 이렇게 참관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제 2009년에도 김정은이가 이 자기 아버지하고 발사하는데 이게 참가를 한 적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이가 틀림없이 이제 발사하는데 참가를 할 것이고 발사 시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일이나 8일이나 9일 구정 그 이튿날이 그 날씨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발사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명절 끝자락에 좀 쏠 가능성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전 9시에서
10시쯤에 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간대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시간을 보니까요. 2006년에 대포동 2호 쏘아 올릴 때 오전 5시, 2012년에 은하 3호 발사할 때 오전 7시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오전 시간대를 발사 시간대를 좀 선호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네. 1998년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북한이 5번에 걸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도대체 언제 발사했는가 네. 시간대를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시, 7시, 9시, 11시. 제일 늦은 것이 12시쯤 됐어요. 12시 6분, 7분 정도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통틀어 얘기하면 오후에는 안 쐈다는 거거든요. 네. 오전에 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2013년도 1월 달에 나로를 발사했잖아요. 그건 오후 4시에 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술로 봐서는 오전에 쏘느냐 오후에 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기상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존에 5번을 전부 다 오전에 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보한 시간이 7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시간대에 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분석한 거 보면 이거 이제 일부러 그 시간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시, 10시 쏘는 것이 그 시간쯤 되면 미국은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의식해서 뭐 그 시간대에 쏜다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네. 이번에 이제 북한 스스로가 미사일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한 시간이 2일 날 저녁이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워싱턴 시간으로 보면 2일 날 오전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것이 오히려 맞는 거지. 이걸 뭐 아침에 하게 되면 그날 저녁이 되는데 이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시간대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얘기한 그 시간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저 매번 쏘던 시간이니까 좀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이시군요. 그렇죠. 네, 송 교수님. 북한은 국제기구에 그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일의 생일도 광명성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명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광명성이 이제 그 밝은 별 뭐 이런 뜻인데 김정일의 이제 아호라고 그럴까요? 뭐 김정일을 상징한다고 그럴까요? 그 광명성이라고 그러죠. 그냥 백두산 광명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즉 이제 김정일을 의미하는데 그 광명성 관련해 가지고 뭐 유명한 게 그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자기 아들 송시를 광명성에 대해서 한번 쓴 게 있죠. 네. 92년도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광명성 그 시를 쓴 거 관련해 가지고 전에 그 황장엽 선생이 이제 제가 만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팔불출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비가 어떻게 아들의 그 호를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송시를 하느냐. 네. 세상에 그런 거는 자기는 처음 봤다. 80평생 넘어서 봤지만 김일성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이미 모든 게 이제 그 외교 국방만 남겨놓고 모든 게 다 김정일한테로 권력이 다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들한테 아첨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제 황장엽 선생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그 광명성이라는 말은 이제 바로 김정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보면은 은하 관계도 은하는 그 발사체 그걸 갖다 이제 은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은하 관계는 그게 이제 김정은의 구름띠를 갖다가 이제 저 사람들은 은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김정은이를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은하 관계는. 그래서 이 발사체를 전부 다 이제 은하 다 이렇게 이 은하 3호 뭐 이래가지고 네. 은하로 쭉 돌림을 붙이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상징하는 게 유인 체제에 의해서 모두 다 이게 신성시해서 이렇게 네. 만드는 거니까 광명성이라는 게 무슨 이게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도 다 거짓말이고 기틀집도 다 거짓말이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을 조작하는 한 상징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광명성도 그렇고 은하도 그렇고 김정일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예, 있겠군요.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은이 2009년에도 아버지와 함께 발사를 참관하셨다고 했고 이번에도 아마 참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이 2012년에는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참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우리가 보면 뭐 2번은 참가를 지난번에 안 했는데 뭐 분석을 해보면은 그때는 추진체가 네.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뭐 이쪽 군산 어디 앞에서 우리 떨어졌죠? 네, 망신을 4월에 당하고 발사하거든요. 그런 네.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김정은이가 과거를 이제 비교해 볼 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업적이 많잖아요. 김일성은 이 북한이라는 거를 건국을 했고 김정일이라는 거는 뭐 저희 아버지한테 인계받아서 후계자 수업을 하고 한 30년 동안 72년도 74년도에 인수를 해가지고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97년도에 유은통치하면서 이제 계속했지만은 김정은의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저렇다 할 업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자기 앉을 자리도 만들어 놓고 아마 이제 지금 법석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자기가 이제 상징 조작을 하려면 이러한 것을 갖다 뭔가 업적을 갖다 과시하려면은 자기가 한번 얼굴도 뵈야 되고 네. 이런 발사장에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도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실패도 했고 그래서 막 개선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지금 발사장 현장 이 모습을 보면 네. 아마 참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참관대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네. 참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 교수님,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패트리엇으로 요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엇으로는 그렇게 높이까지 요격을 할 수 없다라는 회적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패트리트 미사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리트 미사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패트리트 2가 있고 하나는 패트리트 3가 있죠. 그래서 패트리트 2 미사일은 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날아오는 비행체에 대해서 이제 주로 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그 앞에서 파편으로 터져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오게 되면은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터지도록 돼 있거든요. 파괴하도록. 그런데 패트리트 3는 개량행입니다. 개량행인데 이것은 요격용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은 파편행이 아니고 가서 직격탄이라고 그래요. 히트킬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네. 가서 왜 그러냐 하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잖아요. 미사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바늘을 가지고 바늘에다가 갖다가 꼽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이걸 직격을 하지 않으면 파편행으로 만일 그 가서 터지면은 이 미사일은 그대로 살아서 내려와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트 2하고 패트리트 3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트 3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없습니다. 미군은 2개 포대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18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6기를 가지고 들여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현재는 없어요.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네. 그것이 백령도 상공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한 500km 정도, 한 150km 정도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 패트리트 2든 패트리트 3든 간에 요격 고도가 몇 킬로냐면은 네. 15km에서 20km 정도 한참 못 되거든요. 미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때 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날아오다가 경로가 잘못돼서 기술적인 결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영해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영토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단 로켓체 네. 그것이 옛날에 떨어졌던 것처럼 잘못해가지고 우리 영해나 우리 영토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패트리트 2와 패트리트 3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것을 요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순전히 패트리트 2만 가지고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보면 주한미군과 함께 네. 이러한 현상이 만일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만발의 대비 태세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해 보는 게 맞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송 교수님,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남한 주민들에게 핵폭탄을 떨구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왜 우리 주민들을 언급한 겁니까? 그건 역시 이제 그 북한이 상당히 그 김정은이가 호전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역시 다분히 이제 우리 국민을 의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핵 개발은 네. 결코 남한을 향해서 남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그 불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만든 게 아니다. 이것은 다만 미 제국주의자들을 갖다가 네. 그 제압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이런 그 자위력을 확보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미국을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비판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제 역시 그 여당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난을 했고 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과거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 이락전 때 그 뭐 여러 가지 그 했던 그 행위 또 자기네들한테 그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그 미국의 통치자들이 북한을 갖다 괴롭혔던 얘기 네. 또 뭐 6.25 때 뭐 얘기를 또 했어요. 6.25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들 그 쓸모없는 무기를 갖다가 자기네들한테 그 전부 떨어뜨리고 없애버리고 소모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의 선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대미 선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네 북한 주민도 의식하고 남한 국민들한테는 이런 거를 말함으로써 자기네들은 결코 민족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네. 이런 것을 갖다 하나의 그 선전하는 심리전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한쪽에서는 로켓 발사 준비를 하면서 선전전이나 심리전도 예. 또 빼놓지 않는군요. 예. 네. 김 교수님, 그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게 과거 북한의 도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1월 6일에 이미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바꾼 걸까요? 한국과 네. 미국 사실상 정보 당국에서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것이 이번에 1월 6일 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북한이 여태껏 해왔던 어떤 그 뒤통수치기의 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그래서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할 거라고 다 기대를 그랬죠. 하고 예.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이제 핵실험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정보 자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거꾸로 되는 바람에 놓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됐느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고 운을 띄운 것은 작년 9월 달부터였거든요. 9월 달부터 사실상 여러 가지 그 국장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당의 명령만 있으면 적각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발사대 높이를 50m에서 67m로 올렸고 또 발사체도 네. 조금 뭐 중량을 달리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난번하고는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